자, 85페이지 보겠습니다. 85페이지. 자,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그 장점은요, 그 주택은 주택끼리, 공장은요, 공장끼리 이용하는 바람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손해보게 하고 누구 이득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지역 간의 형평성, 어쨌거나 지역지구제는요, 결과로 어떤 지역은 개발해야 되고 어떤 지역 보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개발권 양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걸요, 개발권 양도 제도 이렇게 합니다. 양도 제도다. 아주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자, 시행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을 물어봤습니다. 시행하지 않고 있다. 자, 이거는요, 미국에서 사적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예컨대 이제 사적지 근처에 뭐 50층짜리, 10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공장 같은 게 들어서면요, 사적지 본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들 반경 몇 킬로까지는요 3층 이상은 짓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벗어난 지역은요 뭐 10층까지도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자, 비슷한 지역에 있는 땅 소유자가 누구는 손해 보고 누구는 이득 볼 수 있죠. 그러니까 3층 지어서 임대해봐야 돈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자, 이 누구는 손해 보고 누구는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요 지역주제의 큰 틀 자체는요, 크게 따진다면요, 이런 지역을 상대적으로 보전지역 해주는 겁니다. 이런 지역을요 개발지역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역은 손해보고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손해보는 지역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개발권이라는 증서를 지급합니다. 자, 개발권이라는 증서를 지급한다고 해서 자기 땅을 개발해라, 그건 아니고, 자, 이 그 남한테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개발권 줘야 안 줘요? 안 줍니다. 이익 보는데 왜 줍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개발 지역에 있는 땅 소유자가 정부가 정하는 용적률 건폐율, 다시 말하면 토지용의 상한선 이상의 개발을 원한다, 추가적인 개발을 원한다, 그럴 경우는요 개발권이 있으면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요 개발권 있어 없어요? 없죠. 개발권 있는 자한테 사야 되겠네요. 그럼 얘네들은요 개발권을 팔 수 있어 없어요? 팔 수 있죠. 파는 걸 양도한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하게 되면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죠. 그래서 이렇게 손해난 걸 개발권 팔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제도를요 개발권 양도제도 해주는데, 자, 이 제도는요 이 소유자 간의 형평성을 매우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는 손해보고 이득 보는 건 없죠. 근데 요거의 결정적인 단점은요, 자, 단점은 결국은 여기는요 정부가 정하는 용적률 건폐율 이상의 개발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개발권 사들여서 막 200층, 300층 막 건물 지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서 도시 전체가 뭐가 되냐면 이쪽 개발 지역이 과밀 혼잡이 야기되면서 지역지구제 틀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도시가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가 한마디로 개판될 수 있다는 얘기죠. 비효율적인 이용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시 할게요. 소유자 간의 형평성은 높일 수 있을지언정 도시가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딱 중간에 보면 86페이지 딱 중간에 장단점 알아볼게요. 자, 장점은요 형평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시키지만 그 단점으로는요 토지용의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가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꾸로 돌아오셔서 거꾸로가 아니네요. 그 메뉴에 볼게요. 거기 86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개발권 양도제도는 찾으셨나요? 4번. 개발 제한으로 인하여 규제되는 보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습니다. 초기의 개발권 양도 제도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존할 목적이 있죠. 이런 목적으로 실시됐던 겁니다. 개발권 양도 제도는요 개발 제한으로 인하여 규제되는 보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요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맨 아래 참고로 지역지구제의 기타 보완책이 있습니다. 여기 자, 글씨가 없어져서 그래요. 이게 컴퓨터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다 있는데 거기 지역지구제의 보완책 적으세요. 맨 아래 참고 있죠.
86페이지 지역지구제의 뭐라고요? 보완책. 그리고 그 옆에다가 개발권 양도제 외, 개발권 양도제 이외, 왜죠? 왜? 한문으로 개발권 양도제가 아닌 다른 것들 있죠? 다른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가 인식이 안 돼서 뒤에도 막 많이 빠져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 불러드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역지구제의 보완책 중에 개발권 양도제가 아닌 다른 것들 있죠? 다른 것들인데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물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물어보지 말라는 법은 없죠? 간단히 좀 아시면 돼요. 편안하게. 먼저 송가주의 용도지역주의라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공해를 발생시키는 업소에 대해서 총량을 규제한다. 이게 뭔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CO2 배출량을요, 자, 1000ppm이 어느 정도 모르겠지만 그 정도 정하는 겁니다. 그 정도 딱 정한 다음에 이 공장 수를 규제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요 공장 20개 정도만 입주시키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총량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남한테 피해를 주고 이렇게 크게 피해 주고 이런 건 없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계획 단위 개발이라고 있는데 이거는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민간이 개발 계획을 각자 알아서 다 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밀도라든가 기반시설 여건 등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허가를 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이 인허가를 해주는 제도 있죠. 그러니까 민간인들한테 보다 재량권을 많이 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계획 단위 개발해 줍니다. 오른쪽 볼게요. 재정적 지구제 메뉴에 요거는요 민간인한테 개발 계획을 개발하게 하면요 아무래도 기반시설 같은 거 많이 만들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자, 이 민간이 이제 개발하게 되면요 현물을 기부하게 하거나 기반시설을 건설해서 국가에다 기속하게 하는 제도 있죠. 그래서 공공 다수의 이익을 좀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상여 지역주제는요 이 건물이 이렇게 툭 하면 철거하고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증축 이런 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증축 같은 거 하게 되면요 용적률을 더 주겠다는 얘기죠. 더 많이 주겠다 하는 걸요 상여 지역주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동적 지역주제 같은 경우는요 한번 상업지역으로 묶어놓으면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정할 때 얘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신속히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유동적 지역주제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돼요. 그 밑에 개발이익 환수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발이익 환수제도는요 의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의의. 일단 개발이익이 뭐냐? 자,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이용계획의 변경,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을 그 주거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땅값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릴 수 있죠. 이런 거 다. 이런 걸로 인하여 주변의 땅 가격이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라든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 있죠. 이걸요 개발이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어떤 지역을 지하철을 딱 이쪽으로 통과할 거랍니다. 그러면 이런 주변 지역의 땅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하철 들어온다니까. 자, 근데 자, 당연히 지하철 들어온다니까 이런 데 장사하려는 사람이 땅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 해? 건물 같은 거 지으려는 사람이 땅 구입하려고 하죠.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정상적으로 지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닙니까? 맞죠? 이런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정상으로 서로 이용하려는 과정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역에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을 미리 입수한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용도 안 하면서 땅을 막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할 수 있죠. 이걸요 뭐 공한지 형태로, 그러니까 이 투기꾼들이 막 그 복분이라든가 기획부동산 이런 데서 막 미리 입수해서 땅을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하죠. 이용도 안 하면서 그 걔네들이 구입한다고 하니까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도 야 저기 왜 저거 막 구입하려고 하지 하면서 서로 막 구입할 수 있죠. 그러면서 정상 지가 이상으로 토지 가격이 막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요거를 개발이익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개발이익이다. 이거는요 이걸 뺏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뺏겠다 그런 얘기인데 뺏으려는 명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 명분은요 이렇게 볼게요. 분명히 이 개발 사업의 주체가 얘한테 이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얘들한테 이익을 준 거죠. 그럼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못 받고 있다면 이건요 외부 효과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시장 실패 아닙니까? 그리고 얘들이 가져간 소득은 다 불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이니까 이 불로소득이 점차 커지는 거 있죠. 이게 상당히 불공평한 소득분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강제로 뺏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맨 위에 보니까 이 클라크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영어로 이것도 빠져 있습니다. 클라크. 자, 클라크라는 사람은요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해볼게요. 설명의 편의상. 자, 어떤 지역을 도시로 만들려고 한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신도시로 만들려고 한다 치자. 동탄 신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치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자, 그럼 요즘에는요 신도시 만들 때 거의 다 수용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수용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 있는 땅을 전부 다 보상금 책정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 예정지는요 이익을 볼 여지가 있어 없어요? 개발 이익을 볼 여지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보상금 다 받고 다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평생 여기서 농사 지었던 사람들이 제주도 가서 농사 짓고 이러지 않겠죠? 이 근처에서 농사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럼 서로 땅을 구입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복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은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땅 있죠? 이런 걸 막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요 이 주변 지역에서 자, 이 개발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초과 매수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토지를 수용할 때 개발 예정지뿐만 아니라 개발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지역 있죠? 여기까지 왕창 다 수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초과 매수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세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이 땅을 이렇게 갖고 있다 시작 이렇게.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는 보상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더 줘야 되겠죠. 근데 보상금이 5억으로 계산됐는데 5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이 생겨 안 생겨? 개발이익을 까고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이익이 한 3억 정도 된다면 까고 2억만 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상세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장 많이 써먹는 게 직접부과법인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 부담금이라든가 조세 같은 거 있죠. 요걸 동원해서 직접 환수하겠다 하는 걸요 직접부과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토지 국유화법 이런 것들은요 대한민국에서는 시행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임대하는 형태인데 우리나라에 시행하기는 힘들죠. 다만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싱가포르 있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요 싱가포르 시에 있는 땅의 90% 이상을 전부 국유화 시켰습니다. 물론 상당한 고통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국유화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울시의 그 평균 집 가격이 얼마냐면 9억이 넘어갑니다. 9억에서 10억 사이에요. 그러니까 집 한 채만 있어도 막 알부자입니다. 서울에서는. 근데 거기는요 이 임대해 주는 겁니다. 토지를 국가가. 그러니까 임대받은 땅에다 아파트를 짓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분양가 자체가요 거의 그 싱가포르 집 가격이 2억에서 3억 정도 사이입니다. 몇 억이라고요? 2억에 3억. 상당히 고무적인 제도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토지 국유화법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형태로 환수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요? 아까 그 개발이익 있죠? 개발이익에 대해서 최대 50%까지를요 최대 50%입니다. 이거를요 개발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의 형태로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징수하고 있고 막 강제로 뺏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우리 나중에 양도세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요 투기 지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뭘 정한다고요? 투기 지역. 이런 데서는요 세금을 왕창 부과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이따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든가 공영 개발 있죠? 이런 걸 통해서도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걸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게요. 자, 거기 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7페이지 오른쪽에 7번 볼게요. 7번. 자,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든가 토지용 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라든가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죠. 그걸 뭐라고요? 개발이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이제 적성평가제, 우리 초등학교 때라든가 중학교 때 이럴 때 적성평가 같은 거 해왔나요?
적성평가 한 다음에 얘는 미술의 재질이 있다. 얘는요 음악의 재질이 있다. 얘는 체육의 재질이 있다. 얘는 수학의 재질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진로 지도할 때 이걸 써먹어 안 써먹어요? 써먹죠. 이것도 똑같이 토지도요 미리미리 땅마다 입지라든가 아니면요 활용 가능성 뭐 아니면요 토양 같은 거 있죠. 다 미리미리 이렇게 이걸 정해놨다가 나중에 개발할지 보존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있죠. 써먹겠다 아닙니다. 이렇게 적절히 활용하겠다. 읽어볼게요. 토지 적성평가 제도는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있죠. 자 맞습니다. 9번 볼게요.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있죠. 이런데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합니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개발 제한 구역을 누가 지정하는 거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제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요즘에 간혹가다 다음 중 시행되지 않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11번 11번 통째로 좀 기억하셔야 돼요. 빈부격차와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토지 공개념의 일환으로 1990년도에 개발이익 환수제, 택지 소유 상한제 및 토지 초과 이득세제를 도입했으나 1998년도에 택지 소유 상한제하고 토지 초과 이득세제는요 위헌 판결로 폐지됐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개발이익 환수제 요거는 여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행하고 있죠. 그렇지만 거기 나오는 택지 소유 상한제하고 택지 소유 상한제 요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어요? 토지 초과 이득세제 있죠. 토지 초과 이득세제 이런 것들은 현재 시행해 왔네요. 안 하고 있다 기억하세요. 자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시행 안 하고 있어요. 네. 자 택지 소유 상한제는요 예전에 자 6대 도시 하면요 대전하고 전주까지를 6대 도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대 도시에 대해서는요 택지를요 한 가구당 661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하도록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걸요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거고 그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제는요 어떤 사람이 땅을요 유휴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용도 안 하면서 놀고 있는 땅 아닙니까? 특히 도시 인근의 땅 같은 거.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요 비업무용 토지라고 해서 생산활동 이용도 안 하면서 갖고 있는 땅 있죠. 이런 땅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자 토지 가격이 오른 거 있죠. 오른 거를 갖다가 세금 부과했습니다. 팔지도 않았는데 어떻다고요? 3년에 한 번씩 오른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과세했습니다. 요거는 지나치게 자본주의 논리하고 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폐지됐습니다. 98년도에 헌법위원이다 해서 어떻다고요? 폐지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거 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1998년도 있죠? 이때 폐지된 겁니다. 되셨나요? 99년도라고 했나 내가? 예? 예? 98년이라고 했죠? 98년도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언제 폐지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 지금 없어졌다는 얘기죠? 예, 아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직접적 개입 알아보겠습니다. 직접적 개입은요 오른쪽에 정부가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건데 오른쪽에 8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있죠? 요거는 우리 공법에 따르면 환지 방식을 얘기합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환지 방식. 그 밑에 보면 택지 공영 개발 사업 있죠? 요거는요 수용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용 방식. 그리고 그 밑에 공공토지 비축제도 요거를 토지은행제도 이렇게 합니다. 무슨 제도라고요? 토지은행제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토지은행제도에는요 별도로 한 문제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한번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택지 공영개발 요거는 한 문제 물어보긴 힘들고 그냥 지문에 끼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왼쪽에 88페이지 맨 아래쪽 볼게요. 맨 아래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자 먼저 요거는요 그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요 택지 공영개발 사업이다.
자, 요거는 이제 환지 방식을 얘기합니다. 우리 공법에 따르면 환지 방식. 얘는요, 수용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용 방식. 자, 요거는요, 주로 이제 도시를 개발하거나 재개발할 때 써먹는 기법인데, 도시 개발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 지역에다가 뭘 하려고요?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려고 하죠? 만들려고 할 때 요 시행자는 개발의 주체를 얘기합니다. 개발의 주체는 누가 하는 거냐면 여기 땅 주인들이 있어 없어요? 땅 주인들이 조합을 결성하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이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공공 다수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개발을 함부로 토지 소유주한테만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원칙적으로요, 토지 소유자하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으로. 그래서 자, 어쨌거나 여기 있는 땅을 전부 다 이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이전을 받아요. 소유권을 이전받는데 여기는요, 실제로 이전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이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전한다고요? 형식적. 우리 등기부 있죠, 등기부. 등기부의 갑부에 보면은요, 여기는 소유권을 기록하는欄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소유자한테서 시행자로 넘어가서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넘어가는데 등기 원인 자체가 신탁 나옵니다. 어떻게 나온다고요? 신탁. 그냥 믿고 맡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시행자는요, 시공사 선정해서 이제 택지 조성공사합니다. 자, 소위 말하는 기반시설 공사하는 겁니다. 기반시설. 여기다 전부 다 이전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죠? 여기다 이제 도로도 딱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 하우스 이런 거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전기 다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부지 이런 거 남겨놔야 되죠. 그 다음에 공원 부지 이런 거 남겨놓고, 그런 다음에 이 남는 땅들 있죠. 이 남는 땅들을요, 원래의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이 형태입니다. 원래의 소유자한테 되돌려주는 이 형태인데, 자, 이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만 땅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 땅 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땅은요, 똑같은 크기의 땅을 받을래나요? 그러지 않겠죠. 왜냐하면 종전에는 논 밭이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요, 건물 지을 수는 비싼 땅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작은 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환지라는 겁니다. 알겠죠? 종전 토지 가격 이런 거에 비례해서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보통.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당 이만큼 남았어, 안 남았어요? 남았죠? 남은 거는요, 거의 대부분은 공공시설 용지 있죠? 요걸로 들어간 땅을요, 보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보류지.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택지 조성공사 하려면 수천억 원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이게 무슨 소리 해결합니까? 그래서 보류지 중에 일부는요, 소위 채비지라고 해서 요거 땅 팔아서 해결합니다. 알 수 있죠? 이렇게 개발하는 걸요,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겁니다. 토지 뭐라고요? 구획정리 사업. 그 다음에 택지 공영개발 볼게요. 요거는 이제 도시 개발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는 시행자가, 개발의 주체가 누구냐면 지자체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여기 있는 땅을 전부 다 이전을 받아요. 이전을 받는데 요거는요, 자,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전한다고요? 실제. 아예 처음부터 거의 보상금 책정해서 다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요거 상당히 소유권의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평생을 살아왔던, 조선시대 때부터 살아왔던 고향에서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반발도 심하고, 그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상당한 고통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어쨌거나 전부 다 이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런 다음에 시공사 선정해서 택지 조성공사합니다. 자, 조성공사 한 다음에 이 남는 땅 있어 없어요? 요거 있죠. 요걸 주로 이제 건설사한테 매각하는 겁니다. 건설사한테 매각하면요, 건설사가 여기다가 아파트 이런 거 지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상가도 짓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만한 땅을 갖고 있었다. 그럼 이 사람은요, 나중에 다른 땅을 돌려받나요? 돌려받는 건 아니죠. 그 전에 보상금 받고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싶으면요, 이 아파트 사서 들어야 돼요. 여기 있죠? 사서 들어야 됩니다. 이런 형태인데, 얘네들은요, 자주 한 문제 나오기 힘들고 장단점 정도 있죠?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먼저 89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있죠? 여기에 대한 장점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점은요, 89페이지 위쪽입니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장점은요,
공영개발에 비하여 소유권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요, 이 땅 주고 다른 땅 받는 거 아닙니까? 고향에서 쫓겨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기 수용 방식은요, 초기에 막 5조, 10조씩 풀려나가 되죠. 그러니까 사업비 부담이 큰데 얘는 그런 건 없겠죠. 사업비 부담은 작다 해줍니다. 단점도 만만치 않게 있는데 아무래도 채비지를 너무 많이 매각하면요, 공공용지 확보하기가 고나할 수 있습니다. 채비지를 지나치게 매각하면 공공용지가 얼마 안 남을 수 있죠.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요거는요, 막 환지 처분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고, 그 다음에 또한 요거 지자체하고 토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요, 아마도 환지가 컸으면 좋을 겁니다. 뭐 컸다고요? 제가 가져가는 땅이 컸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자체 입장에서는요, 막 도로가 넓거나 공원 같은 게 많으면 좋겠죠. 보류지가 컸으면 좋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티격태격 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불공정한 환지로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시행하는데 예를 들어 비리를 많이 저지릅니다. 여러 가지 로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공정한 환지가 될 가능성도 높죠. 이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택지 공영개발 사업 볼게요. 수용 방식. 요거는 장점에 보면 구획정리사업보다 공공용지 확보하기 쉽고 사업이 신속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요거는요, 이 보상금을 책정해서 내보낼 때까지만 고통이 따른 겁니다. 그럼 일단 다 내보냈다는 얘기죠.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맞죠? 공원도 굉장히 크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아무래도 구획정리사업보다는요, 충분한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합니다. 얘는요, 이 땅 주고 다른 땅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이익이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아예 처음부터 보상금 주고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다 누가 가져가요? 국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누가 가져간다고요? 국가. 그러니까 개발이익 환수 가능합니다. 단점도 만만치 않은데 아무래도 소유권의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업 주체의 사업비 부담도 클 수밖에 없는 거죠. 5조 10조가 풀려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 있죠. 또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조금 받는 사람 과하지 않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거기 그 토지 공공토지 비축제도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지금 당장 도로를 내겠다, 당장 공원을 만들겠다 아닙니다. 당장 도시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먼 미래의 공공시설 용지를요, 공공시설 용지를 지금부터, 자, 산 밑에 땅 같은 거 가격 싸요 안 비싸요? 싸죠. 미리미리 사놓겠다 아닙니다. 쌀 때. 그래서 미리미리 구입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비쌀 때 구입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미리 저렴할 때 사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자, 토지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할 수 있는 거죠. 이용자는 많은데 땅이 부족하면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먼 미래 토지 수급 불균형, 다시 말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걸 불균형이다 합니다. 이런 거 대비해서 미리미리 갖고 있다가 나중에 땅이 부족하면 적정히 풀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그래서 토지시장의 안정을 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요, 자, 누가 이제 이걸 시행하고 있냐면 LH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LH공사가 토지주택공사예요. 여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틀린 겁니다. 누가 시행하고 있다고요? LH공사가 토지은행이라는 계정을 두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은행이라는 회계 계정 있죠? 이걸 두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 뭐라고요? 토지은행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행이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공공토지 비축제도 해갖고, 자, 그 의의를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89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공공토지 비축제도 있어 없어요? 거기에 의의를 보시면 장래의 공공용지 확보, 자,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수급 불균형, 요거에 대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요 목적에 대비해서 세 번째, 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은행 계정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장점 중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아무래도 수용보다는 사유재산권을 침해 정도가 약하죠. 왜냐하면 수용은요, 강제로 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은요, 팔기 싫어도 팔아야 돼요. 근데 얘는요, 미리미리 사놓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팔기만 안 팔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땅 주인은. 그러니까
수용보다 사유재산 간의 침해 정도가 약하고 단점도 만만치 않게 있는데 이번에 매입 토지를 관리하는 부담이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 한 10년이 20년 놀고 있는 땅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 극빈층이 들어와서 판잣집 같은 거 지고 살아요, 안 살아요? 살 수 있죠. 그럼 여기까지 문제가 안 돼요. 논리는 이분들 와서 이용하는 거 괜찮죠? 근데 막상 개발 수요가 발생하면 또 이분도 내보내야 되죠. 이거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여기서 땅을 구입한다면 언젠가는 개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 땅 토의가 극성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되셨죠?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거기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에 문제를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12번. 자, 토지 수용과 같은 시장 개입 수단에는요, 토지 매입과 찾으셨나요?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그러니까 수용을 당하는 자를요, 피수용자라는 겁니다. 피수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해 와네요. 할 수 있죠. 돈을 조금 받는 사람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환지 방식이라는데 미개발된 토지를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구획 정리하고 기반 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하는 제도 있죠.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14번 볼게요. 공공개발 용지를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토지 수급 관리를 통하여 토지 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개발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토지 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하기 위하여 자, 토지 비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 써놓으세요. 그게 빠져 있습니다. 자, 컴퓨터가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한국토지주택까지만 써놓으세요. 한국 뭐라고요? 토지주택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에 설치된 토지은행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문제에서는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틀린 겁니다. 누가 관리하고 있다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 토지은행이라는 계정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토지은행제도는요, 토지 양도의사 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 수용제도보다는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한 정도가 커요, 작아요? 작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밑에 토지은행제도는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에 따라서 토지은행제도를 이거 자 끄집어내서 이렇게 한번 적어놓은 겁니다. 몇 개만 조기할게요. 몇 개만. 자,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2번에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토지은행제도는요, 공공개발 용지를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 이게 바로 첫 번째 목표입니다. 공공개발 용지를 원활하고 어떻다고요? 저렴하게 공급. 두 번째는요, 토지 수급 관리를 통하여 토지 시장의 안정 있죠? 여기 이제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동그라미 3번에 맨 끝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뭘 설치하고 있다고요? 토지은행이라는 회계 계정 있죠? 요거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 넘겨볼게요. 자, 동그라미 4번 볼게요. 얘는요, 자, 4번의 맨 끝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유 계정과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지주택공사가 주된 업무가 뭐냐면 애들은 땅 같은 거 구입해 갖고 조성공사합니다. 그러면서 건설사한테 매각하는 거 있죠. 이런 거라든가 임대아파트 같은 거라든가 공공아파트 있죠. 이런 거 지어서 자, 이거 분양도 하고 임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가장 주된 업무인데 그 업무하고는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어야 돼요. 토지은행이라는 회계계정을 별도로 둬야 돼요.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토지 비축계획과 비축사업계획이 있죠. 얘는요, 동그라미 1번에 10년 단위의 종합계획, 이렇게 이건 비축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10년 단위의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있죠.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계획을 짜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년 단위. 10년 기억하세요? 10년 단위. 그 다음에 그 비축사업계획은요, 두 번째 줄 중간에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으로 구분해서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 있죠? 구분해서 수립 시행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오른쪽 볼게요. 91페이지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토지은행사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요, 상속 등을 제외하고는요, 그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라든가 전대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 밑에 볼게요. 토지은행사로부터 공급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지정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가 해당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땅을 구입하는 자가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허가를 맡아서 이제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3년이 되도록 해당 용도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지주택공사에서 강제로 환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들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주택정책 알아볼게요. 자, 주택정책이 오히려 더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주택정책은 거의 다, 자, 이 그 극빈층을 지원해 주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딱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는요, 임대와 관련된 정책과 분양 관련된 정책이죠.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볼게요. 임대와 관련된 정책 중에 1번에 92페이지 맨 위에 임대료 규제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256페이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딱 중간에 임대료 보조 있어 없어요? 요거는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257페이지. 한 장 넘겨볼게요. 자, 95페이지 보니까 맨 위쪽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있죠? 요거는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259페이지. 자,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96페이지에 맨 위쪽에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유화 있어 없어요? 요거는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264페이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선분양제도, 후분양제도 있어 없어요? 요거는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266페이지. 그리고 아예 이따가 좀 알 건데 98페이지 볼게요. 마지막으로 조세정책은요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267페이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되겠네요.